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체인지. 네,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스포. 네, 어떻게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신군님? 뭐 그냥 지내고 있지요. 네, 일단 오늘은 다시 화요일 스케줄로 돌아왔네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예, 연휴도 끝나고 네. 아주 그냥 어렵게 컨디션을 되찾았습니다. 네, 연휴 지나고 나니까 이제 10월도 순식간에 하순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러다 예. 금방 또 겨울 될 것 같아요. 뼈마 뒤에 한 이제 70일 남았어요. 70일 바람이 남았어요. 그냥 예. 예. 다들 이제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네.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닥에 이제 새벽에 깨면은 꽤 춥더라고요. 네, 하여튼 건강을 잘하시고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어떤 예, 영화인가요? 홍승환 감독, 문소리 배우, 박형식 배우 주연의 2019년 개봉작 배심원들입니다. 네, 지난 방송 때 제가 이제 어떤 지인과 배심제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다 이제 제가 다음 방송에 포석을 미리 깔고 한 얘기다 이거죠. 네, 뭔가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늘 그렇진 않지만 저도 이제 가끔은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네, 일단 스포일러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법정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법정 영화는 조금 다른데요. 흔히 법정 영화 하면은 뭐 검사나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쉽게 떠올릴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증인 영화는 정도. 예, 배심원들이 주요 인물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문소리 배우가 아주 탁월하게 연기해 주시는 잘하더라고요. 예, 김준겸 판사가 힘을 보태고 있죠. 네. 주몰 판사 같죠. 꼭. 예, 왠지 진짜. 예. 판사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예. 배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좀 낯선 존재입니다. 음. 뉴스를 통해 국민 참여 재판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정도지 피부에 확 와닿진 않아요. 실은 법원 자체가 뭐 진입 문턱이 높은 공간이죠. 벽이 느껴집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약식 재판을 받을 일이 있어서 한번 법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법원 갈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없는 게 좋죠. 네. 송프로님 어떻게 법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뭐 가본 적은 없고요.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아버님 그때 뭐 예. 그 사건으로 아, 그렇죠. 그때 기억나시죠, 변호사? 법조계를 만나게 했죠. 예. 법조계 사람을 만났죠. 잘 지내시나 그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법원을 간 게 제가 고소나 고발을 당한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고소를 한 거였거든요. 네. 이게 사람이 내용 증명 발송과 고소장 작성으로 끝을 맺는 인간관계를 경험을 하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며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또 그 권리를 누리시되 되도록이면은 송사에 얽히는 일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송프로님은 이 배심원들이란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2명의 그 캐릭터들이 예, 와, 이거 진짜 12명인가요? 10명. 아, 10명 맞죠? 대충 그 정도 됐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뭐 판사부터 시작해서 이 배심원들까지 해서 예. 역할들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자기 역할에 맞게 그리고 예. 또 실화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아들하고 재밌게 봤던. 예. 예. 일단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 작업이 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각색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영화의 바탕에 되어준 실제 사건과 본 영화의 내용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많이 각색했군요. 그리고 영화처럼 존속 살해 사건이 첫 번째 국민 참여 재판도 아니었어요. 아. 첫 번째는 뭐 절도 사건이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흥미를 끌고 각색을 많이 했죠. 각색을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 영화 속의 사건도 딱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다듬어진 이야기라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 사건 자체는 이제 극적인데 그 음. 사건을 두고 유무죄를 논하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그다지 극적이지 않다는 게 아마 이 영화의 특징일 겁니다. 그래. 보통은 가난하고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을 돕기 위해 사명감 투철한 변호인이 나서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법정 영화의 그림이죠. 하지만 이 영화 속의 배심원들은 그냥 다 얼떨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국민참여 재판이 열리는데 이제 권혜요 배우가 연기하는 법원장, 그 법원장도 시종일관 이제 이 재판을 통해 어떤 그림을 보여줄 것인가 그렇지. 거기에만 신경 쓰죠. 네. 애초에 이 재판이 김준겸 판사에게 배정된 것도 뭔가 만만한 사람한테 그냥 던져줬다는 느낌이 강해요. 김준겸 판사의 입지가 어떠한지는 영화의 초반에 잘 드러나죠. 법원 앞에 모인 기자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이 김준겸 판사를 지나쳐서 그 남자인 네. 우배석 판사에게 달려가요. 음. 그 우측에 배석하는 판사. 음. 또 권혜호 배우가 연기하는 법원장은 그 김준겸 판사를 이제 소개를 할 때 뭐 강단이 남자 못지 않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죠. 네. 거기에 이제 김준겸 판사가 상당히 언짢은 표정을 네. 지어주는 게 또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보수적인 체계의 조직 안에서 몇 겹의 편견에 둘러싸인 여자 판사에게 최초의 국민참여 재판을 그냥 떠맡긴 겁니다. 당연히 법조 엘리트들, 아니 뭐 굳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해도 예, 사회의 엘리트 힘을 자처하는 이들에게 배심원은 그렇게 달가운 존재는 아닐 거예요. 재판이 이제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였던가요? 김준겸 판사가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를 보는데 뉴스의 타이틀이
어떤 사회 엘리트들이 대중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추격해서 보여주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국민참여재판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뭐 그런 문구였어요. 예, 시기상조. 달리 말하면 수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상조 혹은 니들은 수준이 안 되라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 겁니다. 어찌 보면 배심원들도 우리 같은 버발못이 뭘 할 수 있겠냐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려는 인상이 강합니다. 처음엔 그랬어. 예, 살인사건 전문가라는 어떤 법의학자의 칭언,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과 변호사의 변론, 그리고 판사의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박형식이 연기하는 8번 배심원 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배심원들은 그냥 전문가들한테 그냥 거의 막 자아를 의탁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네.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없습니다. 그저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법을 잘하는 검사와 판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을 따른다 이거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법이 원래 그렇다예요. 피고인인 강두식이 생활보조금 문제로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도 센터 직원이 법이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영화 후반부에 배심원들이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도 똑같은 답이 나오죠. 맞아. 그런데 원래 그렇다 해서 거기에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영화는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선 피고인 강두식의 그 어떤 유무죄를 두고 재판을 하는 내용이긴 한데 무죄를 증명하는 내용의 영화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오고 가는 토론들은 강두식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이제 배심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법정 영화로서 이 영화가 지닌 장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김준겸 판사의 말대로 도저히 적당히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인 8번 배심원 권나무는 확신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 같은 배심원 중에 이제 그 대기업 회장의 비서라서 꽤나 좀 끝발이 있어 보이는 그 최영재가 재판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막 다그치죠. 네. 유죄냐 무죄냐. 유죄인 거 맞냐 아니냐라고 물을 때 권나무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보통 이제 예스 노어의 대답을 원하는데 뜬금없이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싫어요. 또 양자타결의 그 답변에서 완전 벗어난 대답을 내세우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마저도 유죄라고 답하면은 재판은 이대로 끝나버린다. 그런데 난 확신하지 못하겠다. 당신들은 확신할 수 있느냐? 그 권나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오수정 배심원도 유죄 판결을 뒤집고 최영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유죄라고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던 사건이 아무리 봐도 나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던 권나무에 의해서 이제 급제동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어떤 두 가지 인간 유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혹은 엘리트들에게 자신의 자아를 의탁하고 판단을 내맡기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지언정 자료를 분석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검토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려보겠다는 사람. 우리는 과연 이 두 가지 유형의 인간 중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이제 송프로님은 커리어 코치잖아요. 네. 상대와 소통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사람이죠. 네. 과연 상대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주인공 박 뭐죠? 원래 이름이? 박형식. 박형식. 예. 근데 연기가 보면서 저도 좀 되게 답답했었어요 처음에. 예. 근데 신구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양자택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저도 당연히 싫어요 뭐 아니요를 말했자는데 예. 아니죠. 그냥 예스나 요로 하는데 싫어하는 거 보면서 예. 이렇게 의사표현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신구님 말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가, 너무 우리가 정답을 강요하지 않나. 예. 예. 저는 이 주인공처럼 그렇죠. 그 정답이 네. 오답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정답만 강요하다 보니까 저도 커리어 코치로서 이게 꼭 뭐 이쪽 길이 좋다, 이쪽 길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 여기 영화처럼 예. 우리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뭔가 이제 박형식의 연기가 굉장히 절묘하죠. 근데 너무 저는 뭐랄까 어리버리하면서 전통으로 연기를 배운 사람의 그런 연기가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하고 잘 어울렸어. 예, 뭔가 이게 그러니까 단호함이 엿보이는 그런 연기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아니다가 그게 또 이렇게 그 단호함을 딱 그 판사의 말대로 그거죠. 정말 뭔가 단호한 면모가 보이진 않는데 적당히도 없는.
그러니까 그 참, 예. 그 중간에서 그렇죠. 약간 어설픈데 예. 연기력은 어설픈데 그러니까 굉장히 전달은 확실히 절묘해요. 됐어요. 예. 전달은 됐어요. 예. 이 배심원들은 거창한 사명감을 지닌 개인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에요. 권나무도 그런 사람은 아니죠, 사실. 맞아요. 처음에 이제 배심원 하기도 싫어했으니까. 네, 어리버리. 예. 뭔가 이제 거창한 사명을 지닌 개인을 보여줄 의도였다면은 그 권나무의 행동을 좀 더 영웅적으로 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배심원들이 이 나무에게 감화되는 모습도 훨씬 더 극적으로 그려졌을 것이고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길고 지난한 토론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혹은 감추어져 있던 1인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파고드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했어야 될 문제들인데 그냥 얼렁뚱땅하게 지나친 거고 그걸 이제 배심원들이 뒤늦게 발견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이제 극 중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피고인에게 어떤 자백을 받게 되면 수사를 좀 대충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 맞아. 예. 근데 저는 이게 영화라서 어떤 영화에서 꾸며낸 얘기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도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고문에 의해서 억지로 자백을 받고 자백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맞아, 들어봤잖아요. 맞아. 제가 이제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권단체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아, 얘기했어요. 예. 그때 이제 거기 활동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0년에도 고문 수사가 있었다. 참. 무려 2010년에. 10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전. 그렇죠.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전문가가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상황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맞아. 그 오류가 이제 말 그대로 실수였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익을 고려해서 고의로 범한 것이든 뭐 잘못했으면 그것이 인정하고 이제 바로 잡은 뒤에 반성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사실 꽤나 많이 봤죠. 네. 솔직히 전문가 집단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따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어떤 분야에서든 그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거치고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송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양한 경험과 다년간의 경력을 지니고 있고 이번에 두 번째 저서를 펴내신 그리하여 한결의 기사 요청을 받으신 네네네. 우리 송프로님이 생각하는 전문가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아, 글쎄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대답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예. 질문 자체가 복잡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제가 좀 전문가란 무엇인가? 전문가란 무엇인가? 예. 일단 전문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지식은 기본일 것 같고요. 예. 예, 지식은 기본일 것 같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전문가지 않을까? 예. 네. 그쵸. 네.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일단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뭐 여러 역량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전문가든 좀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첫 번째는 이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능력인데 예. 우리는 자꾸 이해보다는 이해시키는 능력이 더 강화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판사들도 그렇고 예. 아마 이 주인공 박형식도 여기서 그러지 않았을까. 계속 강요만 하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향한 검증과 질문을 회피하면서 그러네. 권위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이건 그냥 고인물의 썩은 물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영화 속에서는 이제 무려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냥 법이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대책 없는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내뱉어요. 법에 구멍이 있다면 뭐 개헌을 해서라도 그 구멍을 메꿔야 될 테고 그렇게 법을 고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은 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전문가의 본분일 텐데 그런 사람 현실에서 찾기 어렵겠죠. 왜? 그렇지.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법이 원래 그래라는 것과 대충 비슷한 의미로 통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소크라테스의 격언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소크라테스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본에서 어떻게 뭐 전파가 된 말이라고 하는데 설령 이제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자체는 저 굉장히 싫어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폐기 처분되어야 될 그런 명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이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사람을 보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법이 없으면은 아마 제일 먼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겠죠. 너무도 선량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부를 게 아니라 바로 그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량함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누가 봐도 착하다 싶은 사람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 극중 피고인 강두식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관객이 강두식이라는 인물을 일방적으로 동정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내린 결정 그리고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강두식에게 확실한 무죄 판결을 내려줄 만한 요건들은 검증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망치를 집을 수 있느냐도 시험을 해보고 그 어두운 밤중에 비 내리고 번개 치는 와중에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는데 결국에는 그 검증의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무죄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나무가 영웅이 아니라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깝겠죠. 또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강두식도 어떤 피해자다움, 우리가 흔히 어떤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현실에서 강요하게 된 어떤 전형적인 피해자다움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제시되는 것은 무죄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바로 그 미묘한 가능성을 탐구해 보자는 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의 전형을 정해놓고 그 비좁은 틀 안에서 피해자다움을 재현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고 폭력이겠죠. 설령 관전자의 입장에서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배심원이 등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한국에서야 뭐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심원이 등장하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배심제가 진작부터 시행되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사실 저는 이 배심원들이라는 작품은 그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미국 예, 영화이고요. 봤어요. 예, 예. 블로그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거. 예. 예. 시드니 루맥 감독의 1957년작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바로 그 작품인데요. 예. 여기서도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편결을 두고 배심원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하지만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요. 등장도 별로 없습니다. 법원에 앉아있는 모습만 잠깐 스쳐지듯이 나오고 그냥 그게 다예요. 네. 그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제공되며 그에 따른 인물들의 감정 변화까지 꽤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배심원들하고는 다르죠. 그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건조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의 극한을 추구하는 작품입니다. 오로지 배심원들의 토론 과정만을 집요하게 담아내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100분 토론의 실사판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사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죄가 아님을 주장하고 증거와 정황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면은 그 유죄 선고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더 걸맞는 완성도와 미학을 보여주는 쪽은 배심원들보다는 12인의 성난 사람들 쪽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냥 처음부터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 왜 배심원들을 골랐느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3,000. 기회가 되시면은, 또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꽁 대신 닭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낯설 수도 있는 배심제와 배심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다 친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은 아무래도 동시대의 한국 영화 쪽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아쉬움은 남습니다. 편결을 위한 배심원들의 토론 과정에 집중해서 그 사법개혁이란 사회적 과제를 받아든 지금 이 시대의 법 윤리와 정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고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배심원들은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진 영화예요. 하나는 배심원들이 이 강두식이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머리 싸매고 토론하는 법정 드라마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빚어낸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룬 멜로드라마입니다. 심지어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은 심파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분명 극중의 재판 과정을 통해 이제 강두식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는 확답까지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하지만 배심원들이 사건을 재구성해보는 그 마지막에 플래시백을 통해서 감독은 강두식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배우들의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러닝타임 내내 유지되던 영화의 기조가 후반부에 그 플래시백 장면에 이르러서 이제 상당 부분 증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네. 예. 그럼에도 이 배심원들이라는 영화는 다시 꺼내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시대의 유효한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게 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민으로부터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마저 거부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뉴스만 봐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많잖아요. 네.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이인받은 권력이라는 거죠. 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선거로 뽑아요. 네. 그 입법부의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도 선거로 뽑습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게 엄연히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행정부, 입법부에는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영향력이 가서 닿기 마련이에요. 뭐 법관 임명도 투표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고 그 투표로 선출된 입법부의 의원들이 청문회하고 뭐 하니까 국민의 의사가 어떤 간접적으로나마 작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 주권자의 눈치 전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법농단도 벌어지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배심제를 적극 도입해서 사법권에도 그 주권자인 국민의 영향력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배심원들의 판결을 판사가 그냥 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잠깐 비춰줬던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결정 과정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문가라 불리는 엘리트들에게 내 자아 판단을 의탁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의 생각은 접어두고 질문도 던지지 않고 엘리트들에게 의존해서 추구한 효율성이 과연 누구의 이익에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수정의 엘리트 그룹의 이익 아닐까요? 효율성을 추구해서 시간과 돈을 아꼈다고 칩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차단되고 그로 인해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그 사각지대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고통들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정말 시간과 돈을 아끼긴 한 것인지 이게 정말 효율적인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죠. 네. 어떤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지라도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자세에 대해 고찰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배심원들은 재미와 의미를 갖추는 동시에 시대 정신까지 담아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배심제에도 한계는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그 배심원들의 판결이 보수적인 법의 어떤 그런 감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전향적인 판결을 많이 내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딱 한 분야에서 그 보수적인 그 법의 정서를 기존의 법률 정서를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죄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성범죄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배심원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죠. 뭐 세상 모든 제도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고안해낸 제도라고 하더라도 어떤 맹점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걸 그렇죠.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네, 것이겠죠. 예. 내일이 21일입니다. 네. 예,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합니다. 저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가서 다음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까지 체류를 할 네. 예정입니다. 2주 뒤에 다음 방송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후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은 네. 어떻겠습니까? 네, 아주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냥 이 영화 저는 무조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최근에 지금 뭐 법무부랑 예. 뭐 검찰하고 막 충돌도 일어나고 그쵸. 하는 것들인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당장 그냥 우리 그 사법부의 어떤 그런 독립성을 막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배심원을 통해서 저는 이게 뭐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시모님 말한 것처럼 모든 뭐 재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중요한 재판들은 이렇게 하면서 좀 개선점을 찾는 것도 좋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가족들하고 보면서 각자의 또 그런 그 8명의 그 배심원들을 보면서 그 내가 만약에 저 배심원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관점을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진짜 한번 그렇죠. 보면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24평 준비되셨나요? 예. 네. 준비됐습니다. 네, 24평.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하지만 유의미한 시도를 담은 배심원 영화의 시작. 네, 시작. 네. 시작. 결국은 배심원으로 진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심원 영화를 시작으로 좀 예. 이런 좀 제도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신구님하고 2주 뒤에 예. 또 좋은 영상이 아니고 그렇죠. 부산 그 국제 영화제 후기 저는 휴가를 가겠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그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해피 파이어!